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시즌2 이제 11회를 맞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별다른 주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원재 박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70년대 얘기 한번 해보시죠 라고 이제 얘기가 시작이 돼서 오늘은 1970년대에 대해서 두서없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맏형이신 WBC 국제심판위원 임준배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물 박사시죠? 장원재 박사님 계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나폴레스님 합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70년대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거의 60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막내입니다. 지금 저보다 연배이신 세 분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기대 때문에 저도 지금 상당히 설레고 긴장이 됩니다. 아니 저랑은 생일 몇 개월 차 안 나시는데 이렇게 저를 나이 든 사람 취급을 하시면 아유, 왜 그러십니까, 형님? 자, 그러면 70년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아무 주제도 정하지 않았고 그냥 저희 만나서 저녁 먹고 70년대 얘기는 안 했어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70년대 하면은 우리 가장 큰 형님 준배 형님은 어떤 생각이 나시죠? 70년대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복싱이 국제 무대로 본격적으로 이제 내딛는 시점. 물론 이제 그 50년대 우리나라 그 6.25 그 이후에 뭐 복싱 시합을 계속했지만 국내 시합 위주로 했고 뭐 그 한국 타이틀이야 뭐 이제 그때부터 계속 열렸지만 뭔가 체계화되고 협회도 체계화되고 동양 챔피언이 60년대에 뭐 김기수 선수의 세계 챔피언 획득과 그 몇 명의 동양 챔피언도 나왔지만 그 동양 챔피언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제 세계 무대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진출을 뭐 시작했다고 할까요? 70년대 초반부터 그런 시대가 태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복싱이 세계 동양 나아가서는 세계 쪽으로 이제 나아가는 어떤 이제 그 시점이 되는 그런 연대가 되는 거죠. 황금기의 출발이라고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어떤 대중 스포츠의 그 프로 스포츠의 그 발군의 그 뭐 탑자리를 계속 유지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70년대는. 그러니까 프로야구나 뭐 그 여타 그 다른 프로 축구가 생기기 전에 거의 뭐 프로레슬링이 이제 그 60년대 사실 중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는 프로 스포츠는 이제 프로복싱과 더불어서 이제 프로레슬링이 쌍병을 이뤘는데 그 장모 선수의 그 뭐 그 레슬링은 각본에 의한 쇼라는 뭐 그런 그 충격 그 고백과 또 뭔가 그 항상 그 뻔한 시나리오에 인한 그 시합 때문에 그 프로레슬링은 이제 인기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제 프로복싱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프로스포츠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정상을 달리는 그런 시절이었죠. 프로씨름도 아직 뭐 생기기 전이고 이제 프로씨름도 막 태두가 되고 그때는 이제 프로씨름보다는 이제 실업팀 씨름해서 이제 뭐 김성률 장사. 예, 김성률 작사 전설의 김성률.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지역에 국한돼 있고 뭐 대중적이고 범국민적으로는 이제 프로복싱이 그 최고의 스포츠였죠. 예, 고교야구도 대단하지 않았나요? 인기 좋았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실업야구는 오히려 인기가 없고 고교야구 특히 뭐 여름에 그 지역 예선 없이 치러지던 그 봉황기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고등학교 야구부 있는 팀은 거의 다 나오는데 일본의 그 갑자원대하고 이제 견져가지고 뭐 그 당시에 그 서울운동장 야구장이 항상 그 만원을 잃었고 그 어떤 자기 그 지역에 그 명문 그 야구 명문 고등학교 그 선배들 응원단까지 합쳐가지고 뭐 되게 굉장한 그 볼거리였죠 그것도. 그렇죠. 지역 예선하고 본선을 하는 거는 이제 3월달에 중앙일보 주최의 대통령배, 네. 그다음에 5월에 조선일보 주최의 청룡기, 그리고 8월에 한국일보 주최의 봉황기, 그리고 9월에 황금사자기. 동아일보 주최의 황금사자기. 그다음에 우수고교 초청대회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승팀만 모아서 하는 건데 이 고교야구가 로컬리즘에 기반한 지역 스포츠의 모태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축구는 박 대통령급 축구 대회가 상징하는
아시아권 정도의 국제화. 사실 그 이상 뭐 유럽 팀과 상대한다는 거는 꿈꾸기 어려웠던 시절이니까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축구는 이제 화랑 축구팀 뭐 예, 고전에 이제 예. 청룡 백호, 청룡 그다음에 백호에서 이제 파랑 충무, 예. 그래서 뭐 킹스컵 대회, 그다음에 메르데카, 말레이시아.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스컵. 그러니까 그거는 각국이 프로 축구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만한 경제력이 안 되니까 대표팀 한 팀만 프로팀 수준으로 운영하면서 아시아 서킷 대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복싱은 개인이지만 세계 정상까지 갈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줬다는 면에서 그 민족적 자긍심이랄까요? 이런 걸 일깨우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었죠. 그 장원주 박사님은 70년대 그 지금 말씀해주신 그 프로복싱이 막 민족의 그 자긍심을 일깨워준 가장 그 박사님 뇌리에 있는 복서가 누구로 기억되십니까? 역시 홍수환 선수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근데 홍수환 선수 얘기는 저희가 상당히 여러 번 해서 오늘 또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상관없습니다. 70년대에는 뭐 홍수환 선수가 가장 그 그렇죠. 70년대 74년 77년도에 그 지금도 뭐 우리나라 복싱사를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 아주 큰 승리 두 번을 그 거뒀기 때문에 뭐 우리 그 홍수환 선수는 나중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적도 있지만 그 우리나라 복싱 아이콘 중엔 역시 뭐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 전 시대를 통틀어서도 뭐 장정구나 유명우 같이 그 아주 그 수명이 길었던 명챔피언도 후에 나왔지만 어떤 그 드라마틱하고 그 시합 자체도 그렇고 또 적지에서 타이틀을 2번이나 땄다는 그런 업적도 있고 해서 항상 그 우리나라 복싱을 얘기할 때 뭐 논하지 않을 수가 없죠, 홍수환 선수는. 네. 저는 70년대 가면은 이게 흑백 TV가 가정마다 보급이 되면서 TV 없던 집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많고 그래서 이 복싱 경기를 지금처럼 혼자서 뭐 이렇게 유료 채널을 보고 자기 혼자만 보는 것도 아니고 방구석에서 같이 보고 이웃집 아저씨하고 같이 보고 하다 보니까 네, 다방에서 티켓도 그렇죠. 팔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앞에 테레비 놓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선호하던 선수가 나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수환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제일 기억나는 승부는 유제두 마지막으로 있지 1차전 이렇게 광복 30주년 그러니까 해방되고 만 30년 채 안 돼서 벌어진 시합. 그리고 그런 요즘의 한일전은 지금처럼 그렇게 일본을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하는 심리가 지금 많이 좀 다르잖아요. 그 시절에는 그 시합 이겼을 때 기분은 정말 상당히 스트레스예요. 75년 6월달. 그렇죠. 지금은 오, 스포츠로 보지만 네. 그 당시에는 스포츠에 국민 그 감정이 그렇죠.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대한뉴스라고 기억하시죠? 아, 기억나죠. 기억나죠. 네, 왜 영화 앞에 이렇게 기록 영화처럼 보여주는. 근데 보통 그 대한뉴스에 보면은 스포츠라고 해서 가끔 그 이벤트 찍어서 보여줬잖아요. 유제두 선수와 마지막 오이치 1차전 때도 대한뉴스가 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다운까지는 제대로 찍었어요. 근데 두 번째 다운, 세 번째 다운 될 때는 이 찍는 분이 흥분해서 그런지 아니면 옆 사람이 흥분해서 그런지 이거를 제대로 못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대한뉴스에 보면 일본의 그 텔레비전 방송 영상 두 번째, 세 번째 다운된 거는 그거를 갖다 씁니다. 아, 짜깁기. 짜집기해서 씁니다. 네. 아, 대한뉴스가 그렇게 했습니까? 대한뉴스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 증거 화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펀치라인에서도 김태식 선수가 아벨라 선수에게 패했을 때 이건 물론 이제 80년대지만 그렇죠. 80년 8월 말. 그때 펀치라인 사진 기자 링사이드에서 사진을 못 찍으셔가지고 너무 애처로워서 안 네. 찍었다고 했죠. 그래서 펀치라인에서 심할서 쓰라고. 그만큼 기자들이 복싱을 사랑했었던 시대죠. 이 70년대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 전에 60년대에도 뭐 이한산호라든지 뭐 이제 그 60년대 동양 챔피언이 누구누구가 있으셔? 이원석 선수, 벤텀급에 뭐 허버트 강,
하고 이제 60년대도 신춘교 강춘원, 신춘교 최성갑 선수는 동양 챔피언 아니었나요? 동안 챔피언이었죠. 70년도. 네. 예, 그래서 60년대도 있었지만 이제 70년도에 최성갑 선수 그리고 이제 이금택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동안 챔피언이 되면서 71년도에 유재두 선수가 캐시어스 나이트를 물리치고 동양 챔피언이 되면서 이후에 김현 선수, 이창길 선수, 홍수환 선수, 장규철 선수, 김현치 그렇죠. 선수까지 71년 2년 동안에 그 동시 동양 챔피언을 막 5명, 6명 이제 보유하고 그 당시에 이제 동양 그 체급이 지금같이 13체급이 아니고 10체급, 11체급이었는데 우리나라가 동양 챔피언의 그 과반수를 넘게 이제 보유를 한다. 그래서 그 사이에 물론 뭐 조용철 선수 같이 동양 챔피언이 됐다 또 금방 뺏긴 선수도 있지만 그 바야흐로 이제 70년대 초반부터 지금 열관 선수들이 동양 챔피언이 복수로 있으면서 그 중에 이제 세계까지 노리는 이제 그런 굉장히 그 국제화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거죠. 70년대 초반에 하면서 실제로 그 선수들 중에 뭐 유재두, 홍수환, 뭐 후에 염동균 선수도 있었고 네. 김현치 다 세계 뭐 이창길 선수도 다 이제 세계 타이틀까지 도전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발점이 되는 게 70년대 초반에 이제 어떤 우리나라 복싱 상황이었고 이 스포츠라는 게 어떤 선을 넘느냐, 그 선을 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네.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그게 스포츠의 미덕이기는 한데 선을 넘은 선수는 뭐 홍수환, 유재두 세계 챔피언이 네. 됐으니까요. 그런데 가장 아쉽게 그 선을 넘지 못한 선수가 저는 이창길 선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일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창길 선수는 그 세계 타이틀 도전의 상대가 너무 셌어요. 전성기에 예. 안토니오 세르반테스. 그러니까 안토니오 세르반테스가 그 알폰소 프레이저를 이기고 세계 챔피언이 됐는데 콜롬비아 선수인데 콜롬비아가 이제 그 어떤 그 매니지먼트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이후의 시합은 다 베네수엘라에서 방어전을 해요. 하다가 이창길 선수와 이제 맞닥뜨린 그 방어전이 처음으로 이제 콜롬비아의 금이 환영해서 그 카르타헤나에서 하는 시합이었기 때문에 그 세르반테스의 전성기문 1차 그 집권 때 4, 5, 6, 7, 8차 방어전 할 때가 가장 전성기였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걸린 거죠. 그래서 예.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WBC 챔피언은 이제 이태리의 브루노 알카리라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는 지금도 자료를 보면 물론 뭐 9차까지 방어는 한 선수지만 굉장히 좀 수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그 당시에 그 여건이 됐으면 그런 선수를 국내로 불러 들어왔으면 뭐 세계 챔피언이 이창길 선수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제목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동양 챔피언이 되는 반면에 또 그 항상 그 제가 이제 그 71년 2년 이때 장충체육관 뭐 얘기를 잠깐 하자면 거의 매주 시합이 있다고 봐야 되죠. 거의 매주 시합이 있고 이제 그 소위 장충체육관 스타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황복수 선수라든지 막 데뷔한 황복수 선수, 그 다음에 또 최문석 선수, 그 다음에 주니어 라이트급, 그다음에 이제 라이트급의 구상모 선수, 그 다음에 이제 페더급의 그 고생근 선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그 뭐 큰 타이틀은 나중에 뭐 물론 동양 타이틀까지는 갔지만 굉장히 그 인기 있는 인기 복서들이 이제 70년대 초반에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MBC에서 일동제약의 그 후원을 받아서 일동 스포츠라는 그 복싱 정규 프로그램을 그게 정확히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60 몇 년, 60년대 후반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했었나요 그거를? 예. 그리고 챔피언 스카웃으로 나중에 이름을 그거는 이제 바꿔서 일동 스포츠에서 챔피언 스카웃으로 이제 후에 이름을 바꿨는데 요게 시간이 일요일 날 방송을 해요. 그렇죠. 하는데 8시에 웃음은 보기 하여라고 그 당시에 아주 그 최고의 그 코미디 프로가 있는데 구봉소, 배삼룡, 네. 이기동 뭐 이런 분들이 나오던 그러니까 이게 남성남 매일집 뭐 내가 이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일요일 날 오후가 되면 MBC를 딱 틀면 초저녁에 왈가당 루시라는 그 미국 미국 외화 그 외화를 네. 하고 루시. 그리고 뭐를 하고 웃음은 보기 하여를 하고 9시부터 그 챔피언 스카웃이 시작을 해요. 수사반장도 있어요. 수사반장이 8시부터 하고 네. 수사반장은 일요일에 네. 했나요? 그렇죠. 어쨌든 따다다다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단한 날이었어, 일요일 장충체육관의 그 시합은 항상 메인 경기는 그 MBC 그러니까 일동 스포츠였죠. 챔피언 스카웃 방송에 맞춰서 항상 메인 경기는 9시에
뭐 중계가 없어도 그냥 그게 정형화돼 있어서 항상 메인 경기는 9시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부산 대구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시합이 끝나고 그 필름을 비행기나 새마을호로 이렇게 공수를 해야 돼서 그런지 그 2시에 시합을 시작했어요. 그래야지 아마 그거를 갖고 와서 편집을 해서 그 9시 그 MBC 곤투나 그 챔피언스컵 거기에 아마 맞춰서 그런지 그 유재두 선수가 부산에서 방어전을 하는 거는 대낮 시합이었고 대구나 서울에서 하면은 이제 그 9시에 본 경기를 맞춰서 했고 그 당시 70년대 제가 다닐 때 이제 장충체육관 입장료는 그냥 뭐 한일 라이벌전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정석이라 그래서 소위 그 링사이드석 네. 거기가 한 500원. 500원.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석이 300원. 군경 학생 100원. 뭐 이런 정도였고 동양 타이틀 그 당시에 짜장면이 아마 70년대 초반이면 한 150원? 짜장면 한 그릇에 아마 그 정도 하는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때 택시 기본 요금이 90원이었나? 네, 80원인가 90원인가 할 때인데 그리고 이제 동양 타이틀 매치 같이 좀 레벨이 올라가면은 뭐 1,000원, 500원, 300원 이런 네. 식이었고 그래서 갑자기 비쌌던 게 이제 홍수환 선수가 74년도에 카바네라하고 1차 방어전. 1차 방어전을 하는데 그 당시에 입장료가 5,000원, 3,000원, 1,000원 뭐 이 정도로 갑자기 비싸져 가지고 홍수환 카바네라 시합은 실제로 관중이 한 5,000도 안 왔어요. 너무 비싸서 그런지. 그래서 그랬군요. 진짜 위가 텅 빈 네, 상태에서 오히려 뭐 웬만한 동양 타이틀 매치보다도 사람이 없었는데 당시에가 입장료가 그 당시로는 굉장히 비쌌었죠. 예. 그런데 또 반면에 사무라 홍수환 2차전 인천에서 할 때는 그때도 입장료가 비쌌는데 그때는 또 만석이 됐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상대에 대한 그 카바네라와의 시합은 그렇게 뭐 1차 방어전이가 별로 이렇게 흥미롭지가 못하고 근데 지금은 사라진 맘모스 체육관에서의 그 홍수환 자모라 2차전 때는 선인체육관 선인 예. 체육관 이렇게 저렇게 공짜 관객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프로모터한테 정산도 제대로 못 해주고 약간 그 문제가 사후에 생겼던 걸로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비용식적으로 이제 관중 동원은 한 16,000명 왔다 그러는데 선인체육관 관중 제일 많이 그 본 걸 제가 본 거는 선인체육관 개업식 그 개장 날 그날 그 무료 입장을 시켰는데 그 메인이 홍수환 선수하고 플로엔치트라는 어떤 태국 선수 논타이틀 그리고 뭐 구상모 선수도 하고 뭐 조민 선수도 아마 하고 4대 뭐 국제전이었는데 그거를 무료 입장을 시켰는데 그 당시에 선인체육관은 완전히 꽉 채우면 거의 3만 들어간다 그랬었어요. 그때 3만 명 축구장 간다 그렇죠. 그랬어요. 축구장이 들어갈 그래가지고 정도였으니까. 관중이 다 들어왔는데 아직도 바깥에 들어오지를 못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철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깥에서 난동 아닌 난동이 일어난 거죠. 철문 두들기고 그거 부셔서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여간 그게 아마 선인체육관 개장식 날 그 한국, 일본, 뭐 태국에서 그 논타이틀 4개 했던 게 아마 국내 시합 제가 본 관중은 그 시합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 이후에 관중 많은 시합은 장정구 방어전 때 그 콜롬비아 선수와 할 때도 그때 어거스틴 가르시아 말고 유명우 선수가 할 때가 더 많지 않았나요? 뭐 하여간 그 무리오하고 할 때하고 뭐 그럴 때가 뭐 보통 뭐 거의 2만 가까운 관중이 어이구. 뭐 들어왔었다 그러니까 권순천 선수 80년 경기 아 맞아요. 잠실체육관 무료로 네네, 개방해서 부사영이랑. 부사영이랑 할 때 그때 2층까지 꽉 그 찬 적이 2만 명 있고요. 들어왔어요. 그렇게 많이 왔었나요? 네. 그 시합? 무료 개방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 기록 필름을 가지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벌어졌던 김기수 선수의 그 1차 방어전 스탄 에리턴. 네, 스턴 해링턴. 스탄 해링턴이랑 장충체육관에서 했고 아 그럼 저기 리틀하고 프레디 리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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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틀과의 그 당시에도 뭐 2만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그걸 씌워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고 저는 73년도 가을에 11월 달에 기록을 보고 알았지만 김현 허버트가 5차전 우리 아버님하고 보러 갔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본 게 아니라 시합이 1라운드가 아마 뭐 뭔가 하고 있을 때 들어갔는데 느낌상으로 장충체육관의 그 인원이 그 뒤에 몇 년 뒤에 홍수환 카르도나 그 시합장 수는 카르도나 시합이 조금 타이틀 매치니까 많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열기는 어린 나이지만 김현 허버트강 시합이 뭔가 분위기가 김현 이렇게 허버트강 뭔가 선수가- 내기에 온 듯한
경마장에 왔다는 느낌이 김현 하버트 강시합은 있었던 저도 것 2번을 가서 직관을 했었는데 그 분위기는 기억이 나요. 담배연기가 아유 그 바로 엄청나게 그거예요. 예. 평달르기가 돼 담배, 있어요. 소주 냄새 뭐 그런 거에 뭐 오징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장충체육관 옛날 시합을 보면은 그런 게 분명히 있었어요. 장충체육관 시합을 보면 이제 흡연이 가능하니까 네.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오소리굴 같았어요. 메인 경기가 시작되면은 그 장충체육관이 이렇게 전체가 밝지가 않고 예. 껌껌한데 그 스포트라이트 이렇게 링만 이렇게 네네. 이렇게 비추면은 꽉 찬다고. 링이 뽀얗고 저 반대쪽을 보면 불이 계속 깜빡깜빡거려. 그 담배불 붙이는 게 계속 깜빡거리고 메인 경기 할 때쯤 되면 장충체육관이 완전히 그 오소리 굴이 돼가지고 하고 그 당시에는 그 술을 갖다가 그 시합장에서 먹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자판대 그 아주머니들이 소주를 이렇게 내놓지는 않는데 소주하고 오징어를 갖고 다녀요. 네. 네. 제가 얻어먹었던 기억이 네.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뭔가 옆에 있는 아주머니들 아가씨들이 아빠랑 같이 왔니 해가지고 뭘 넣어주고 그게 술안주예요 사실 뭐 과자라기보다는. 그래서 그 오징어 당시에 장춘체육관을 가면 그 그게 다 완전히 달랐죠. 매주 오는 그 골수 그 그룹이 있어요. 늘 그러니까 오지도 분들. 그 사람들은 유일한 취미가 아마 주말마다 그 장춘체육관 가서 곤투시합 보는 것 같아. 그 수가 무지 많았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뭐 요렇게 그러니까 공집합이 어떨 때는 A, B, C, D 아저씨가 뭐 6-7명 왔는데 그 다음 주 가니까 C 아저씨 볼 일이 있어서 안 오고 F 아저씨가 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그 링사이드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저씨들 오면은 그 자판대 아줌마가 자동으로 온다고. 그러면 그 진로 소주하고 오징어하고 땅콩하고 이제 먹으면서 이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수감자 중에 그 여러 번 감옥을 갔다 오신 분들은 이렇게 감옥 내 판사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빵제비라고. 예, 그러니까 무슨 짓 했는지 사실대로 말하라 그러면 그거 내가 볼 때 몇 몇 년형이야로 년지 거의 선고까지 정확하게 선고를 해주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복싱 골수 팬들은 약간 판정이 미묘해서 관중들이 막 야유를 하면 심판들이 그분들을 쳐다봤어요. 일종의 배심원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분들이 아닌데 그러면은 심판들도 뭔가 뜨끔했고 그분들이 뭐 별일 없다는 식으로 표정을 지으면 그냥 넘어가고. 아, 잘 봤구나. 네. 그래서 하여간 뭐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장충체육관을 보면은 여름에는 난방이 잘 되고 네. 겨울에는 냉방이 춥고. 잘 되지. 네. 그래가지고 그 의자가 등받이가 없는 의자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일반석은 이렇게 나무 의자 긴 거 네, 갖다 이렇게 놓고 긴 판때기 네. 쭉 해서 나중에 네. 초록색으로 페인트 칠해놨었어요. 그 초록색 페인트 칠할 때 내가 못 봤고 네. 그냥 나무 색깔이 있는데 거기 겨울에 한 2시간쯤 앉아 있으면 막 허리가 막 결리고 막 뭐 다리는 얼고 막 그런 기억이 있고 항상 이제 장충체육관은 그 당시 70년대면 김육창 씨가 이제 링 아나운서를 하죠. 그러면 그 세미파이널까지 밑에서 이제 하다가 그 메인 경기하면 쓱 올라오셔 나비 넥타이 메고 올라오시면 그 조명 위에서 이렇게 마이크가 내려왔죠. 그 뉴욕 메디슨 스퀘어 네. 가는 같이 네. 이렇게 마이크가 쭉 내려오면은 이제 김육찬 선생님이 이제 그걸 붙잡고 뭐 WBC 뭐 지금부터 하면서 했는데 그 양반 그분은 이제 뭐 복싱 안 해본 게 없잖아요. 선수 생활, 그렇죠. 트레이너, 협회도 계셨고 뭐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그 협회와 좀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좀 저거 했지만 그 평생을 지금 복싱으로 사신 분 그런 분인데 항상 이제 그분이 링 아나운서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장충체육관을 제가 곤투샵 제가 가는 것 중에 만석을 본 거는 72년도인가요? 3년도인가요? 챔피언 스카우트 일동 스포츠 100회 기념 시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양 3대 타이틀 매치 해가지고 메인 경기가 유재두, 이금택 그 다음에 이제 세미파이널이 이창길, 이글사또 그 다음에 마지막 시합이 이제 홍수환 오키시케 요시 해가지고 동양 3대 타이틀 매치였는데 세 개 다 한국 선수가 이긴. 네, 그렇죠. 날이네요. 근데 그날 장춘체육관이 그 제일 꼭대기까지 만석을 찼어요. 그거는 제가 뭐 홍수환 카르도나든지 뭐 홍수환 염동균이든지 하다못해 뭐 허버트 강시합이든지 뭐든지 그렇게 만석 그 끝에까지 찬 거는 그때 처음 봤어요. 그때는 동양 타이틀 매치 하나만 해도 메인 이벤트인데 그렇죠. 세 개를 하니까 지금 감각으로는 세 개 타이틀 매치 세 개를 그렇죠. 한 날 하는 그게 거랑 최초예요. 똑같아요. 동양 타이틀 매치 네. 최초가 그 전에 MBC 곤투에서 이제 챔피언스카에서 이제 실험적으로 김현하고 이창길 동양 2대 타이틀 매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창길 선수하고 그 쇼지 히로시라는 그 일본 노장, 그다음에 김현 선수가 그 일본 챔피언 테드 오카모토하고 그 2대 타이틀 매치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대성공을 했어요. 흥행에.
그러니까 이제 그 MBC 챔피언스컵 100회 기념으로 이제 3대 동양 타이틀 매치를 했는데 그 당시로는 뭐 어마어마한 빅 이벤트였죠 그게. 예. 해서 하고 그 당시에는 메인 경기가 한국 타이틀 매치 2개만 붙어도 큰 나름 그렇죠. 뭐 이벤트였으니까. 예. 해서 하여간 장충체육관은 그 저는 이제 문화체육관보다는 장충체육관 쪽을 이제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아주 복싱 메카였죠. 그래서 그 낮에는 배구 시합하고 배구 시합 뭐 실업 빼고 끝나면 한 4시 5시 되면 다 내쫓고 청소하고 네. 링 조립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시합은 6시 그러니까 7시부터 이제 오픈 게임 첫 경기 공이 울려요. 7시부터 해가지고 본 경기는 항상 9시 그 MBC 곤트에 맞춰서 하고 KBS 곤트가 70년대에는 없었죠 정규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KBS 권투는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프로복싱 중계를 안 해주다가 TBC와 통폐합한 이후에 그래서 TBC 프로그램을 승계해서 그렇죠. TBC 시작했습니다. 권투가 있었죠. 근데 TBC가 오영호 스카우트. 근데 이제 TBC는 그 당시에는 그 MBC 같이 정규로 하진 않았고 TBC는 주로 그 해외 시합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알리, 뭐 조지 포먼 이런 거 위성 중계는 TBC에서 거의 되게 많이 했고 가끔 이제 뭐 김상현 선수가 TBC 그것도 이제 70년대 후반 뒤쪽이고 네. 70년대 초반만 해도 거의 뭐 장충체육관 시합은 가끔 이제 큰 시합은 KBS에서 어쩌다가 TBC에서 어쩌다 해주는데 정규적으로 하는 건 이제 그 일동 스포츠 MBC 그렇죠. 그 챔피언 스카우트 그래서 그 이철원 캐스터의 아주 그 이철원 캐스터가 초창기에 하고 그 다음에 누가 했더라 해서 차인태 뭐 아나운서도 하고 했는데 그 이철원 그 캐스터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그 자제력 있는 방송을 했어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떠드는 그런 거보다는 좀 어떤 냉철한 어떤 그런 멘트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전 개인적으로 제일 기억에 남는 스포츠 캐스터님이 이철원 캐스터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도 왜 심야 방송이 옛날 DJ 프로그램 뭐 기억하시는 분 많듯이 복싱은 누가 뭐래도 MBC 챔피언 스카웃의 이철원 캐스터님 그리고 축구 방송도 잘하시고 그래서 그 멘트가 좀 어린 마음이지만 되게 기억에 남는 약간 그 말씀하신 대로 이 감정의 기복은 없는데 말씀도 정갈하게 하시고 뭔가 문학적인 표현들도 많이 좀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 있었고 일요일 프로그램이 토요일 날 복싱보다는 일요일 날 밤에 하는 복싱 스포츠가 시청률 면에서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컸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학교 가면은 반드시 어제 본 복싱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끼리 복싱 얘기가 그때는 화두였겠어요. 그렇죠. 남학생들 네, 사이에서는 그렇죠. 네. 거의였죠. 네. 70년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73년도 8월에 펀치라인이라는 잡지가 창간이 돼가지고 그 중고등학생 웬만한 뭐 물론 축구나 야구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그 펀치라인하고 그 당시에 스포츠 동화 주간 스포츠 동화는 한참 뒤에 그러니까 그 네. 펀치라인하고 뭐 그 주간 스포츠는 70년대 주간 스포츠하고 해서 그 바이블이죠 바이블.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내가 좋아하는 복서 뭐 랭킹 서로 외우고 뭐 네. 그런 것도 많이 했고 모르겠어요. 지금 뭐 그 학생들이 뭐 야구 프로야구 얘기를 한다든지 연예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이 그 당시에는 뭐 복싱에 어떻게 보면 그런 그 학생들 그 얘기거리 소재 중에 상당히 그 위쪽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큰 시합 끝난 다음 날 이제 학교 가면은 뭐 그 시합 봤냐 안 봤냐 뭐 걔가 이긴 것 같은데 얘가 이겼네 뭐 그렇게 질 줄 몰랐다는 등 뭐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73년도 1월이 조지 포먼이 그 조 프레이저 브레이즈를 이겨서 했던 때이기도 하지만 그 왜 2라운드 아이들이 보는 그 월간 소년중앙 별책 부록 도전자 하리케인 물론 그 일본 만화를 내일의 조 내일의 네, 조지만은 아시다노죠. 그게 시작이 제가 알기로는 73년 1월로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들어가려고 할 때부터 봤고 네, 주인공의 한국인 이름이 백만리. 백만리였고 양철모 회장 그 만화를 하는 중에 그 태국에서 그 홍수환 선수가 스코타이를 이기고 시합 내용도 스코타이. 얻어맞다가 8회에서 KO로 이기고 뭐 이 만화하고 실제 태국에서 일어난 일하고 약간 내용도 뭔가 좀 비스무리하고
허버트 강이라는 선수는 실제로 늘 두들겨 맞고 한 방 걸리면 이기고 이런 게 있었고 그 만화 영향이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그 뭐 만화를 저는 외웠거든요. 이 예. 외우고 도전 모든 걸 외웠어요. 이걸 내용을. 저도 도전자 하리 기억나요. 케인. 소년중앙. 예, 동양 챔피언이 된 다음에 그 소년 잡지에 이제 동양 챔피언이 됐기 때문에 제목을 도전자 하리케인에서 챔피언 바꾸죠. 허리케인으로 바꿉니다. 예. 그리고 그때는 TBC가 서울하고 부산만 방송을 할 그렇죠.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이상하게 세계 타이틀 매치는 MBC가 하면 이기고 TBC가 하면 진다라는 누가 있었죠? TBC에서 진 게. 근데 딱 한 번 어떤 경기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서울, 부산은 TBC가 하고 나머지 전국 지역은 KBS가 중계한 경기가 있습니다. 세계 타이틀 매치였는데 어떤 경기였는지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김상현 선수 방어전이었나? 김상현 선수가 요가이랑 한 게 TBC 중계였어요. 그 네. 추석 때 아니었어요? 추석 그게 때. 그죠? 그 네. 경기였나? 그러면 근데 만비- 진짜로 그 중간 지방에 계신 분들은 못 네.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비샵도 TBC에서 했죠. 그렇죠. 만비샵 만비샵 TBC가. 그게 80년이네요. 요가에는 79년. 79년이죠. 79년. 아 TBC가 그때 전국적으로 방송이 안 됐을 됐어요. 때였죠. 네, 서울하고 서울하고 부산만. 부산만 나왔죠. 저는 그거를 그 복싱 그 이게 글 쓰는 분들하고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그때 지방에 사셨던 분들한테 처음 들었었어요. 아 새삼스러운 건데 몰랐었어요 그 진짜로. SBS에서 초창기에도 그렇죠. 그, 전국이 예, 카바가 안 전국이 됐었죠. 카바가 안 돼가지고 막 항의하고 MBC에서 중계하라 그러고 뭐 음. 그랬던 기억이 있고 70년대 얘기를 다시 하자면 이제 그 장충체육관의 그 스타벅스라 그래야 되나? 그럼 아까 뭐 언급한 선수 외에도 이제 미들급 같은 경우가 재밌었죠. 그래서 임재근 선수가 나오면서 네. 그 당시에 강흥원, 네. 뭐 박남용 네. 뭐 이런 선수라고 서로 엎치락뒤치락하고 거기에 비하면 이제 유재두 선수는 좀 하나 위의 레벨로 이제 치고 있었고 임재근 선수는 폼은 엉성한데 이상하게 펀치가 묵직해서 걸리면 그쵸. 가는. 네. 그러니까 폼으로 따지면 문성길 선수보다 더 네. 허점이 많아 보이는데 정말 통뼈인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스치면 그러니까 대충 맞으면 그냥 픽픽 쓰러지니까. 그래서 그전 졌던 샷한 기억나요? 그 국내 문영권 선수와 이제 본 기억나요? 문영권 네. 선수와 이제 임재근 선수가 그 첫 번째부터 국제전을 하다가 그 4차전에서 느닷없이 그 문영권 선수라는 네, 그 네, 한국 네. 웰터급 한 7위, 8위 되는데 이긴 거보다 진 게 많은 선수였어요. 근데 그 시합은 문영권 선수가 굉장히 그 로다킹을 하면서 굉장히 그 두뇌 프레이를 나름해가지고 임재근 선수가 그냥 질질 끌려다 8회전이었나 10회전 시합이었는데 그냥 네. 아무것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거의 한 대도 못 때리고 판정패를 당해서 그 느닷없이 그냥 한번 1패를 당한 적이 있죠. 그 강흥원 선수는 이 어깨 쪽에 이두박근 쪽에 근육이 많고 그래서 헤라크레스 형이죠. 네, 그래서 체중 펀치력이 감량에 상당했죠. 기본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박종팔 선수에게 1라운드 역전 KO 승한 그거는 경기가 이제 있고요. 한참 후의 얘기고 네. 70년대는 이제 막 그 경흥체육관 출신인데 이제 막 한국 챔피언 됐다가 그 박남용이라고 또 180 넘는 그 아웃복서가 있었어요. 이 선수와 이제 한 번 하면 어떨 땐 박남용 선수가 판정으로 이기고 두 번째는 하면 강흥원 선수가 또 이기고 세 번째는 또 강흥원 선수가 눈 찢어서 티키오페 당하고 뭐 이거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이제 그 사이에 임재근 선수까지 낀 거죠. 그래서 강흥원 선수가 유재두 선수 은퇴 경기 때 상대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2대1 판정. 그거는 이제 한참 후고 후고. 지금 네. 한국 챔피언 시절이니까 강흥원 선수가 나중에는 주호 선수하고도 한 적이 있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뭐 세계 타이틀 그렇죠. 매치 저기 4강전인지 8강전인지 그 스스케도 스즈키 시아키에서 도시아키. 하고 일본에. 네. 뭐 그 스스케도 시아키 선수가 또 한국 와서 박남용 선수를 한번 기절시킨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70년대 중후반까지 이제 그 미들급은 유재도 선수를 위시해서 그런 세 명 거기다 이제 대구 출신의 김한식 선수라고 있었는데 기억납니다. 김한식.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고 웰터급은 뭐 70년대는 우리나라는 거의 조민 선수가 동무대였죠. 그래서 그 웰터급은 우리나라하고 인연이 없어서 류소리 마치가 그 동양 타이틀은 굉장히 오래 갖고 있고 그 재밌는 선수는 이제 최만성 선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3체급 제패죠. 그렇죠. 그래서 그 라이트급 챔피언이 됐다 뭐 금방 뺏겼다가 이제 그 당시에 70년대 이제 주니어 웰터급은 재밌었던 게 나름 선수층이 고만고만한 선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뭐 진충문 선수라는 거 화교 선수부터 해가지고
박봉희 선수, 이춘산, 그 말년의 이춘산, 또 아주 말년의 이정복 선수, 네. 뭐 그런 선수들이 또 서로 물고 물리고 뭐 한참 뭐 그럴 때였고 이제 혜성같이 나타났던 게 김종호 선수. 들깨. 예. 들깨 김종호. 예, 김종호 선수가 이제 라이트급 주니어 웰터급으로 이제 그 장춘혁과의 처음 선을 보였는데 그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골스 팬들이 야 쟤는 한국 토종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혼혈한 것 같아. 왜냐하면 그 굉장히 그 피부가 까맣고 머리도 좀 곱슬곱슬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약간 그 당시 보면 머리색도 약간은 아주 까만 것 같지가 않았고 뭐 그랬던 것 같고 체형이 일단 한국 선수 같지가 않아가지고 몸이 아주 이쁘게 빠졌잖아요. 아주 복싱하기 좋은 저거라 그 골스 팬들이 이제 김종호 선수 처음에 이제 보고는 야 저 한국 애가 아닌 것 같아 막 그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허버트강 선수의 라스트 파이트가 김종호 선수와의 맞습니다. 경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아까 지금 월드컵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펀치라인 토크 초창기부터 제발 좀 저 아시는 분 있으면은 의문을 해소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이 안 온 게 있습니다. 그 이만덕 선수. 네. 이만덕 선수가 장애 청각 장애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를 확인을 못 했거든요. 아, 저희 댓글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있었는데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사신다는 얘기를 아, 누가 그래요? 쓰신 걸로 봤어요. 이걸 제가 어떤 기사에서 본 거라서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왜냐면은 그때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도 청각장애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어요. 김영희 선수인가? 그래서 이 총성을 듣고 뛰는 게 아니라 옆에 선수가 뛰면 그때서 이제 뛴다고. 근데 이만덕 선수가 동양 챔피언이 됐으면 만약 그런 뭐가 좀 핸디가 있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그 당시엔 들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웰터급 의문입니다. 그래서 최만성 선수 얘기를 잠깐 했는데 뭐 최만성 선수가 이제 라이트급 주니어 웰터급까지 가서 그 류소리 마치를 이기려고 뭐 조민 선수가 2번, 최만성 선수 또 그 아시안 게임 메달리스트 정영근 선수 다 그 류소리 마치가 도전했지만 이기지를 못했는데 결국 그 류소리 마치를 지금 이제 장 박사님 말씀하신 이만덕 선수가 이제 KO로 이기고 그 소리 마치를 은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뭐 70년대 얘기를 하자니까 두서가 없는데 하여간 그 70년대는 꼭 세계 타이틀 매치가 아니더라도 그 나폴레스님이 얘기한 그 허버트 강과 김연의 라이벌전이라든지 뭐 그 우리나라 선수끼리도 그 시합이 뭐 재밌는 시합이 많이 많았다고 했죠. 봅니다. 예. 진짜로. 그리고 그때는 어떤 것까지 기사화가 됐냐면요. 우리 허버트 강 선수가 비운의 천재 아닙니까? 연습 거의 안 하고 올라가서 한 방 때리면 이기는 거고 일본에 가서도 나중에 훗날 세계 챔피언이 되는 누구죠? 시바다 구니아키에게 일방적으로 맞다가 한 방으로 그냥 전설이죠. 네. 근데 이 허버트 강 선수는 하루 스포츠난에 기사 나면 그 다음 날은 이쪽 연예난 사회면 사회면에 이제 뭐 폭행 뭐 이런 걸로 한번 나고 그 다음 날 보면 또 연예난에 뭐 누구와 연문해가지고 나고 그러니까 글쎄 정말 근데 김종호 선수와 허버트 강 선수의 그 허버트 강의 은퇴 경기를 보면 김종호 선수가 안면 공격을 거의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복부 공격만 합니다. 연습이 부족하다는 걸 파악해서 그런지 나중에는 허버트 강 선수가 커버링을 내리는 정도로 힘이 빠졌는데도 안면 공격 안 하고 역시 계속 복부 공격만 해서 그거는 아마 뭐랄까 선배에 대한 좀 예의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그럴까요? 거라고. 그 제가 74년도인가요? 김현 선수 은퇴 시합을 그 장충체육관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도 우리나라 선수가 이렇게 정식으로 은퇴 시합을 한다. 그리고 링에 서서 텐공을 듣는 거를 그때 처음 봤어요. 지금까지도 뭐 선수가 은퇴한다고 세워놓고 공 10번 치는 건 못 봤는데 그 당시에 김현 선수가 이제 은퇴 시합을 하는데 그 진짜 100전이 넘는 그 김현 선수를 세워놓고 이제 그 마지막에 그 10번 공을 이제 텐공을 하고 상대가 최문석 선수였어요. 근데 최문석 선수는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챔피언 막 그 박정 선수 이기고 돼가지고 18, 19 그때가 아마 훗날 세계 랭크인데요. 네, 그 18, 19 때인데 한참 이제 기세에 오를 때인데 1라운드에서 하는데 못 때려요. 최문석 선수가 안 때려. 김현 선수를 안 때리고 그냥 가니까 이제 1라운드 있다가 2라운드 돼서도 안 때려. 못 때려. 그러니까 막 관중들이 이제 에이 막 야유를 하니까 그냥 3회전에 그냥 한 번 러시에
그 김현 선수가 입이 그냥 크게 찢어서 그냥 거기서 스톱시키고 시합은 끝났는데 글쎄 그때만 해도 동방예의지국이라 그 장규철 선수하고 염동균 선수 시합도 보면 염동균 선수가 그 평소 때 뭐 같이 아주 거친 시합을 안 해요. 염동균 그 장규철 선수에게 뭐랄까 그 선배에 대한 뭐 예우라면 좀 이상하지만 그 이길 만큼 하고 더 이상 막 짓누르지 않은 뭐 그랬던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던 시합이에요. 저는 그런 게 좀 있었을 거라고 좀 예감이 들어요. 왜냐면 사회 분위기가 예, 그랬을 것 그리고 같아요. 훗날 한참 뒤에 그 저기 이영철 선수 그 왜 그 아르미 고이티아 그 4회전 쓰러졌어 그 시합을 제가 보러 갔었는데 전직 챔피언들이 다 거의 오셨더랬어요. 근데 그때 장충 체육관이었는데 이 복싱 세계가 이 체급을 무시하고 선배에 대한 예우가 각별하구나. 그게 원로들끼리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마 그 마지막 시합에 네.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좀 아까 제가 봐요. 말씀드렸던 허버트 강 대 김종호 경기 같은 경우는 경기가 끝나고 한 기자가 이제 허버트 강 선수를 따라갑니다. 따라갔는데 그때 매니저한테 허버트 강 선수가 고개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형 미안해요. 그리고 또 한동안 말이 없다가 형 정말 미안해요. 이런 것까지 기사화될 정도로 그때는 복싱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었죠. 김현 선수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전설로만 전해지는 한 번도 제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김현 대 이원석의 6연전 그 얘기는 어디 가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 김현 이원석 시합은 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원석 선수는 동양 타이틀 뺏기고 김현 선수하고 시합하고 익시비션 하는 거 70년대 좀 초반에 몇 번 봤고 제가 본 거는 이제 김현 선수 허버트 강 시합은 2번을 봤나 3번을 봤는데 솔직히 글쎄 김현 선수하고 허버트 강 선수 시합도 지금 보면은 그렇죠. 어떤 네. 수준으로 그러니까 마치 그 정상일 선수 김성준 시합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이게 파도가 확 밀려가게 공격을 했다가 또 맞을 거 다 맞아주고는 또 확 밀려오게 공격을 하고 뭐 이제 그런 시소 경기였어요 항상. 근데 그 두 선수의 그 저거는 허버트 강 선수가 전적은 앞섰죠. 7번 싸워가지고 앞섰는데 허버트 강 선수가 김현 선수 어떻게 보면은 물론 허버트 강도 벤턴부터 시작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김현 선수는 페더에서도 작은 편이고 그 마지막 6차전 7차전 할 때는 허버트 강이 거의 라이트급이 넘어가는 체형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글쎄 허버트 강 선수가 그 김현 선수와의 시합 전에는 좀 연습을 해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뭐 딴 시합보다는 굉장히 그 나름 뭐 좀 몸도 좀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근데 참 이 전성기를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여기 우리 그 복싱 글 쓰시는 분들 온라인에 보시면은 그 스포티브님이 올려주신 자료 보면 이왕순 선수하고 게임 뭐 이게 무슨 복수전 해가지고 그 링 팜플렛이 전라도 광주에 그 한의원 하시는 그 원장님이 그 게임을 지방 유치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씀 보면은 마치 허버트 강이 복수를 해줬으면 이 느낌 냄새가 그게 그분이 갖고 계신 거를 찍어서 올리셔서 봤거든요. 그 전성기 한참 지난 시합인데도 그러니까 우리 그 특유의 정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강세철 허버트 강으로 이어지는 인기는 네, 그 부자 어쨌든 그런 복수에 그 대한 로망. 인기가 많았었어요. 이게 실력과 무관한 인기. 그렇죠. 이왕순 선수 얘기하니까 이제 저거는 그 당시 라이트급은 이제 구상모 선수가 굉장히 예. 그 인기 복서였고 너무 인기 좋아요. 밴디보이 구상모. 그 거의 뭐 그 수도경비사령부 소속이었는데 거의 데뷔 전을 8회전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모든 시합을 장충 체육관에서 하고 거의 정쾌 우승을 했었죠. 그러다가 김광민 선수에게 날벼락을 맞았죠, 진짜. 그때 1라운드에 KO 패할 때 다운되기 전에 다리가 아주 심하게 꼬여서 거의 뭐 90도로 꺾인 채로 안 넘어지려고 버티다가 결국 쓰러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급에는 조영철 선수가 이제 일본 가서 동양 챔피언이 됐는데 그 짧은 기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1차 방어전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했는데 그 가도다시니치라는 일본 선수에게 또 간단하게 KO 돼가지고 단명이 됐고 그리고 이제 라이트급 이제 오영호 선수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영호 선수는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거론을 했지만 김현치 선수가 그 73년도에 이제 리카르도 아레돈도와의 그 세계 타이틀 매치 설이 있어서 전초전을 하라고 이제 해서 이제 같이 상대로 맞은 게 오영호 선수였는데 그 당시에 뭐 한국 라이트급 1위 강호 했는데
별로 존재감이 없었을 때예요. 근데 지금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 서로 다운 주고받고 정말로 그 시합이야말로 오영호가 이겼네, 뭐 김현치 선수가 네. 이겼네 하고 진짜 말이 많은데 결국은 김현치 선수로는 뭐 얻은 게 없고 오영호 선수의 출세 시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세계 그 당시에 김현치 선수가 그 4위였는데 그 김현치 선수와 그 뭐 대등하게, 네. 대등한 게 아니고 오히려 시합 끝나고는 오영호 선수가 약간 우세해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 김현치 선수의 네임밸류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 시합이 이제 오영호 선수의 출세 시합이 됐고 이후에 뭐 일본 원정 가서도 KO를 이기고 그러니까 권재우 그 관장님도 네. 오영호 선수가 그때 이제 스승이었으니까 그 딴 데로 이적하기 전이었는데 김현치 선수와 싸웠던 그 경기를 가장 그 자기 인생 네. 경기로 꼽으시더라고요. 그만큼 본인도 이제 놀랐다고 얘기를. 근데 하신 그 적이 시합은 있어요. 저도 장춘체육관 가서 직관을 했는데 정말 그 피를 부르는 그 김현치 선수도 평소답지 않게 그 진짜 그냥 끝장을 보려는 듯한 그 아주 그 전력을 다하는 그런 경기였고 오영호 선수는 잘 아시다시피 뭐 훅이 맞으면 사망이고 안 맞으면 많은 건데 어쨌든 그 시합 이후로 오영호 선수 뭐 승승장구해서 결국 동양 챔피언도 되고 후에 세계 타이틀 매치도 하게 되죠. 2번이나 했으니까요. 자, 뭐 정말 70년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또 훌쩍 가버렸습니다. 뭐 향수가 지금 많이 이제 그 들으시면서 옛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딩은 나폴레스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 이 70년대 이 얘기는 그 국내에는 뭐 홍수환, 유재도 선수도 있지만은 해외편은 무조건 뭐 뭐니 해도 무하마드 알리 개인적으로도 복싱을 심취했던 시기니까 아무튼 재밌게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았던 시기가 이때라고 보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